자, 이게 제가 좀 너무 서두가 길었죠? 그래도 벌써 한 25분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가 굉장히 과하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자산 시장 붕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 일본이 먼저 붕괴됐죠. 90대 초에요. 미국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7, 8년도에 그러니까 붕괴가 된 거고요. 이 붕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반면 교사로요. 이 붕괴가 되고 나면요. 일본은 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는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경제 체질이 굉장히 저질이 됐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경험을 한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붕괴의 원인은 무엇고 그 다음에 그 붕괴 이후에 일본과 미국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좀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요. 핵심 논점은 이겁니다. 일본 자산시장의 붕괴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일본 통일하는 사람들도요. 그 다음에 미국 자산시장 붕괴의 원인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붕괴 이후에 양쪽 국가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 진행이 안 되집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식물 경제가 돼버린 거고요. 식물 경제가 된 거고 미국은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미국 경제는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 교사로요. 그래서 먼저 일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자산시장 붕괴의 원인은요. 이겁니다. 일본은 산업화 시대 때 선진국가였던 나라입니다. 산업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유럽의 선진국가들이라든가 미국의 산업화의 경험을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정교하게 산업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일본식 산업화 모델을요. 그런데 산업화가 종료가 되어지면서 소위 저는 그걸 탈공업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냐면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요. 탈공업화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이 탈공업화가 언제부터 진행되냐면요. 74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74년부터요.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요. 이 시기가 세계 금융에 그러니까 충격이 왔던 시기입니다. 70대 초가요. 소위 말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질서 국제 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이 붕괴가 되어진 게 1971년 8월 15일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요.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는 선언을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세계 금융 질서는 급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금융화입니다. 금융화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사회 모든 부분을 다 금융 논리로 재편하는 겁니다. 금융 논리로요. 금융 논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간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추구하는 겁니다. 수익성 추구요. 이걸로 다 재편하는 게 금융화입니다. 여기 속에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주요 국가들한테 다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그러면서요. 개방을 요구하고 하면서 특히 뭐냐면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플라자 하브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뭐냐면은 엔화 가치라든가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뭐 프랑스의 프랑화 이런 것들을 막 강제로 올리라 그러죠. 달러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가 심하고 그러니까는 그걸로 그 두 개가 같이 소위 말해서 이중 충격이 옵니다. 1970년대부터요. 74년부터요.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탈공업화에 대한 대응은 뭐겠습니까?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산업체계 재편이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뭐냐면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일본이 90년대부터 돈을 풀어서 대응한 게 아니에요. 80년대부터 이미 돈을 풀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산업체계를 재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실물 부분의 체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8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하고 주식 가치하고 부동산 가치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요. 예? 급등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겁니다. 예? 주식시장은 90년부터 89년 말이죠. 연말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91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냐면은 일본은 산업재편보다 계속 돈 푸는 걸로 대응을 합니다. 돈 푸는 걸로요. 돈 푸는 것이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진통제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암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한테 계속 그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진통제를 놓지만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이 돈을 공급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없앨 수 있지만은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대표적으로 체력이 약화됩니다. 체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좀비 기업이 급증을 하고요. 일본 기업의 혁신이 그러니까 실종되어 버립니다. 왜? 혁신을 안 해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은행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는 견딜 수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되면서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와요. 그리고 정부는 그냥 그러니까는 구태의연하게 토건사업으로 대응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토건사업이라는 것이 근데 선진국가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효과가 없잖아요. 4대 강사업 가지고 무슨 경제가 우리 체질이 강화됩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정부 채무만 증가하고 효과를 못 봐요. 예?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요. 일본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 채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74년도에 제조업 종사자가 27.6%였다가 2012년, 92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이 붕괴될 때잖아요. 그때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한 74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16.6%까지 줄어들었으니까 한 10%포인트가 감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공급을 못하면은 다른 그러니까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요.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돈 푸는 걸로 대응한 거예요. 그 푼 돈이 금융시장 개방과 맞물리면서 자산시장에 거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자산시장 거품이라는 건 뭡니까요? 결국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받쳐줄 수요가 없으면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채를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되게 부동산을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채라는 것은 소득이 뒷받침돼야만 되는 것이고, 소득은 결국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뒷받침돼야지만이 이게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 문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부채를 동원해가지고 부동산을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키우는 게 그게 영원히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꺼지지요, 결국은요. 예? 꺼지지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이 계기가 돼서 꺼지게 되지요. 일본도 그러니까는 너무 거품이 커지다 보니까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80년대 후반에 빠르게 올리죠.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자산시장,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붕괴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응을 했냐면, 돈 푸는 방식으로 했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 시스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변동하면서 엔화 가치가 강세로 계속 강세 행진을 합니다.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고정환율제였었습니다. 1달러당 360엔으로 딱 고정돼 있었어요.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는 이 고정환율제를 그러니까는 이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1달러당 360엔에 있던 것이 330엔으로 한 1년 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폭등을 해요. 엔화 가치가요.
그리고 80년대 오게 되면은 이게 한 260엔까지 떨어집니다. 한 100엔 정도가 그러니까는 100엔 정도가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한 거예요. 거기다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이 또 강요를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이 그 엔화 가치를 높여라 해가지고 260엔에 있던 것을요, 260엔에 있던 것을 125엔까지 그냥 끌어내립니다. 125엔 정도까지요. 130엔 이런 절반 정도로요. 환율이 50%가 절상됐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1달러당 한 1130원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0원 됐다 해보세요. 1달러당이요.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뭐냐 돈 풀어가지고 해결을 해요. 돈을 풀어가지고요. 그 풀린 돈이 그러니까 주식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던 겁니다. 폭등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일본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90년대 말에 제로금리, 금리를 제로까지 내립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돈 푸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돈 푸는 방식으로.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있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뭐냐면은 일본이 선배입니다. 미국보다요. 2001년부터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시행을 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돈 푸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니까는 그러니까 돈 푸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그 돈 푸는 방식의 끝판왕이 누구냐? 아베노믹스죠. 제가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 단추 잘못 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돈 푸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20년이 그러니까는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돈 푸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돈 푸는 방식으로. 진통제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예? 예? 마약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 진통제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가 체력이 강화됩니까? 병이 낫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예? 일본은 그러니까요. 이게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요. 예? 이렇게 돈을 뿌려대면서 뭐냐면 부실기업이 수명이 연장되지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체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살을 빼고, 예? 살을 빼고요. 그래서 혈압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운동도 해가지고, 예? 이 소위 말해서 근육도 만들고 그래야 되고, 식단도 그러니까 좀 건강 식단으로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부실기업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은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해요. 정리 안 하고 돈을 지원해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일본 경제 전체, 일본 경제,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업의 혁신이 그러니까는 없어지게 됩니다. 좀비 기업이 급증하죠. 그렇죠? 생산성하고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90년대 들어와가지고요. 뒤늦게 90년대 말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 이게 성과를 만들어냈으면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안 가졌죠.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1999년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가지고 기업들의 통폐합을 지원을 합니다. 기업들의 통폐합을요. 구조조정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수익을 못 내고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을 통폐합시키는 거예요. 예? 통폐합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박근혜가 흉내낸 게 기업활력 특별재생법인가를 박근혜 때 만들잖아요. 이거 똑같이 베낀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식단 조절로 살만 뺀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체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예? 좋은 식당으로 건강 식단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새로운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냐면 창조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박근혜가 이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예? 기업활력 특별 재생법이라든가 창조경제 육성 이거 그대로 박근혜가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근데 일본이 성공한 걸 베꼈으면 좋은데 실패한 걸 베끼니까 자연히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는 주로 뭐냐면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을 정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기업들의 체력이 강화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간의 M&A는 그렇게 크게 증가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요. 증가해서 소위 살은 뺀 거죠. 살은 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통폐합 방식으로 진행됐었어요. 2000년대요. 인수합병과 통폐합 방식으로 해요.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조선업까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살만 빼면요. 살만 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요. 일본 제조업이 2000년대 경쟁력이 상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앞서가고 있잖아요. 전자도 이미 그렇게 됐고요. 철강도 그렇게 됐고요. 그렇죠? 정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무적으로 그러니까는 수익성을 못 내는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기업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평균 수익률은 증가하죠. 이 녹색 박스에 있듯이요. 예? 수익률은 증가하죠. 그런데 뭐냐 생산성은 계속 하락을 해. 생산성은 하락을 해. 이게 뭡니까 결국은요.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90년대 이후에요. 예? 2000년대까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육성한 창조산업이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처참하게요. 여기 지금 2014년에 그 보고서가 나와요. 보고서가요. 예? 창조산업의 그러니까 현실과 그러니까 잠재력 해가지고요.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해요. 1999년부터 2012년간의 전체 산업의 매출의 고용규모 기업체 숫자는 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도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는 증가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창조산업은 처참하게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행진이 진행됩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창조산업은 아주 마이너스 50% 안팎이잖아요. 예? 이걸 봐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자료예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성장률.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세일즈,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다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도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즈, 뭡니까? 고용자 숫자. 다 마이너스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다 행진하고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태블리시먼트 유닛. 이게 뭡니까? 기업체 숫자예요. 이거 다 봐보세요. 다 빨간색이잖아요.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창조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창조산업은 제조업하고 전혀 다른 산업인데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한 거예요.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일본이 산업정책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제조업 시대 때, 산업화 시대 때요. 근데 그 창조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이거든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데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금융 지원해주고, 예? 금융 지원해주고 하게 되면요. 기업들한테, 예? 하게 되면 정부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손을 잡고, 예? 으쌰으쌰 하면 만들어졌던 거예요. 창조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인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예? 한국이 그래가지고, 한국이 아베노믹스를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때 반복하다가 박근혜 때 그러니까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일본의 전자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봐보세요. 다 줄어들잖아요. 2000년대에요. 왜요? 예? 90년대 이전에 계속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들었어요?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요.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는 계속 토건 사업으로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토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은 굉장히 낮았었어요. 한 60% 밑에 섰어요. 근데 계속 쫙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되게 뭐냐? 반은 절반은 그러니까는 건설 국채, 토건 사업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발행하는 국채. 절반은 뭐냐? 그 빚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다 보니까는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 그게 반반씩 이렇게 차지를 했던 거예요. 특히 후자가 계속 증가해 갔던 거죠. 예? 자산시장 거품이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떨어뜨린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성장률은 거의 두 자릿수, 9.4%입니다. 6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요. 근데 74년부터 갑자기 4%로 뚝 떨어져요.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4%로 뚝 떨어집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앞에서 쭉 설명한 거죠. 이중 충격을 받으면서 이중 충격, 탈공업화하고 금융화라는 이중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산 거품 붕괴는 그 결과물인 겁니다. 결과물인 거예요. 잘못된 대응의 결과물인 거예요. 예? 일본의 역사, 경제사를 모르다 보니까는 일본의 문제가 그냥 자산시장 거품 붕괴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90년대 잃어버린 이제 10년 때 1.6% 떨어지고 성장률이 20년대 20년 잃어버린 2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0.3%로 아베가 집권한 때가 2013년입니다. 0.3%더 떨어졌잖아요. 제가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거라는 게 그래서라는 거예요. 예? 아베노믹스는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돈 풀어가지고 예? 암 환자한테 계속 진통제가 나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돈을 엄청 퍼부어댔죠. 엄청 퍼부어댔는데 일본의 문제를 왜 해외에서는 정확하게 항상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냐면요. 이게 뭐냐면 뉴스위크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잡지잖아요. 2007년 12월 1일자입니다. 밑에 빨간 선 했으니까요. 제목이 뭡니까? Why Apple isn't Japanese. 애플이란 기업은 왜 일본 기업, 애플은 왜 일본에서 나올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 애플은 왜 일본 기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뭐냐면 일본에서는 애플 같은 기업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창조산업 육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처절하게 비판한 거죠. 창조산업이 성공했으면은, 창조산업 육성이 성공했으면 애플 같은 기업이 만들어졌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만들어진 거죠. 2013년 아베가 출범할 때도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 경제의 문제는 엔화 가치가 강세라서 문제가 아니라, 예? 일본의 제품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소니의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했을 때 갤럭시 폰이 더 잘 팔리는 이유는 소니의 스마트폰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비싸서 싸서 잘 팔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선진국가의 제품들은 가격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품의 경쟁력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소니 스마트폰보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폰이 더 이 선호도가 높은 거죠.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만큼 뭐냐면 혁신을 못 해낸 거예요. 혁신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아베가 집권하기 전까지는요.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하더라도 되게 일본 국민들이 되게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예? 발생할 가능성이요. 근데 아베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증권을 팔고 던지고 나갈 때 그걸 방어를 못하게 되면은 외환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외해가 아닌 거예요. 영국도 외환위기 터졌었는데 70년대요. 예? 그래서 일본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거하고 추세가 같이 가는 게 뭡니까요? 일본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외환위기를 막는 방법은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하다. 예? 외환 보유액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외환 보유액을 늘려오잖아요. 그 추세가 거의 같잖아요. 추세가 거의 같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만 약간 지금 그러니까는 약간 좀 차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환 보유액을요. 외환 보유액을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죠. 예? 국가 채무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지난 1년 사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늘려가지고 방어한 거예요. 일본이 그나마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구가하다 보니까는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는데 일본이 무역수지 흑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는 지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가지고 해외에다가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그걸로 되게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얘기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진통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환자를 그러니까는 이 체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베노미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풀어도 그러니까는 GDP가 감소하고 앉아있고 돈을 푸는 거를 좀 줄이니까는 주가가 떨어지고 앉아있고 사실상 뭡니까요? 좀비 경제, 식물 경제로 되어 있는 거죠. 즉 자산시장 붕괴한 이후에 대응 실패한 거죠. 돈을 풀어서 대응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일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반면교사인 겁니다. 그 일본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교수님, 아베 집권하고 나서 부동산 가격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동경 일부에서 올랐어요. 그것도 여기 봐보세요. 일본의 그러니까 집가가 땅 가격입니다. 예?
달러가 보게 되면요. 2091년 1분기에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2013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올라간 게 뭐냐면요.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리츠라는 거 뭔지 아시죠? 리츠가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그러니까는 자금들이잖아요. 예, 부동산에다가. 거기서 수익을 내게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리츠잖아요. 일본 은행이 돈 찍어내가지고 이 리츠에다가 저기 투자를 해요. 그렇게 딱 그래가지고 이거 좀 조금 올린 거예요. 그만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조금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멀었잖아요. 예? 여전히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리츠 보유액이 일본은행의 보유액이 한 1,100억에 뿐이 안 됐는데 올해 지금 7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6,570이니까 6배 이상을 그러니까 더 지금 매입을 이 부동산에다가 일본 은행은요 돈 찍어가지고 주식도 매입하고 부동산에다가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이 가격을 그러니까 지탱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 사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만약에 지탱한다고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예? 그렇죠? 일본 지금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예?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돈 찍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진통제를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을 무관중을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수입이 적자가 커지니까요. 그 적자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운 겁니다.